실리콘 포토닉스가 잘 구현되려면 결국 유리기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이제 속템이라는 거는 빅테크 쪽으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시큰둥하냐면 요즘 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뭐 난장판이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쑥 빠지긴 했습니다만 유리기판에 대해서 계속 발열 이슈, 전력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는 계속해서 지금 그 공급 업체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C의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지금 제일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곳에서 올 하반기 연말쯤에는 양산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서 쪽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상용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GTC 2025에서 GB300 이번에 공개한 그 블랙엘 그레이스 블랙엘 300 같은 경우는 여기에 CPO라는 기술이 이제 채택이 되거든요. CPO라는 기술이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광자 기반을 통신하는 기술인데 여기에는 아직 이번에 유리기판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결국 실리콘 포토닉스가 잘 구현되려면 결국 유리기판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맵들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책에서도 보니까 좀 크게 다루고 계시는데 어때요? 지금 HBM이 사실 이제까지의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이을 다음 주도주는 뭐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HBM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률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없던 시장인데 굉장히 성장률이 컸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외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유리기판이 비슷합니다. 성장률이 앞으로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한 HBM처럼 헤게모니를 지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우리가 요소 기술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이 대부분 전용돼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HBM, 그러니까 어떤 주식 시장 내에서의 제2의 HBM이 될 가능성은 유리기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좀 화제가 됐었던 것이 삼성전자도 여기 이제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CXL이니 뭐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선언으로 봐야 되느냐, 계획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뉴스 이슈 정도로 봐야 되느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삼성전자의 진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사업, 그러니까 비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거의 분기당 조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 광자 기반의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운드리를 하려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그 광자 기반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유리 인터포저라고 하죠. 이게 유리 기판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 쪽 기술입니다. 그 이쪽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딱 두 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성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시장이 삼성전자 측면에서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오히려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있잖아요. 기존의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쪽. 그쪽이 시장 면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트워크 병목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러니까 GPGPU라는 게 뜨기 시작한 게 결국은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불러오는데 프로세서 성능을 메모리가 불러오는 속도를 못 따라오니까 여기 병목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GPU라는 칩이 필요해진 거고 메모리에서 빨리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칩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밴드위스를 높인 HBM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프로세서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칩하고 칩끼리 이제 통신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서포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봤더니 기존의 구리선 기반으로 전기통신으로는 이게 속도가 나오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집에 초고속 인터넷 들어올 때 처음에 구리 케이블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 들어온 것처럼 그렇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리 기반의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광자 기반의 통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있나요? 그런 쪽에 기술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안타깝게도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된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 쪽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요소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에요. 왜냐하면 광자 기반의 통신은 또 중간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광손 통신에서.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이런 쪽 그 통신에서는 거기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유리로 바꾸게 되면 손실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전율이라든지 그리고 온도 배출이라든지 열 배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율이 많죠. 그래서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 포토닉스가 좋아지면 같이 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기술이 지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얘기 또 오랜만에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살리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일단 가동률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요? 네, 작년에는 사실 파운드리 라인의 3분의 1을 그냥 셧다운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영업통을 사업부장으로 낙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통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업 열심히 하죠. 그래서 대부분 영업을 어디서 해왔냐면 중국 팹리스 쪽으로 많이 영업을 했어요. 근데 요게 좀 미묘한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몽둥이 가지고 때리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막 대놓고 막 이야기도 못 하겠고 그렇지만 또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안 하면 이게 뭐 TSMC하고 경쟁해서 뭔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제 적자 폭은 조금씩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뭔가 희망이 보이냐? 그게 아니죠.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주고 뭔가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결국 이재용 회장의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현대와 이 삼성의 그 총수들의 행보를 가지고 좀 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현대자동차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고 이 관세 전쟁 직전에 이재용 회장은 중국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그룹의 행보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삼성전자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재용 회장이 중국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투자해놨으니까. 네,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뭐 삼성 입장에서 미국을 등지고 중국을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시안팹이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척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 입장에서도 중국 팹리스하고 좀 거래를 통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뭐 지금 어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미국이 이미 투자를 다 약속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투자 속도는 지연되고 느려요? 있습니다. 네, 굉장히 홀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잘한 거죠. 보조금 그치. 못 받을지 알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SMC는 오히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곧 양산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을 못 주겠다 그러니.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엔비디아와 함께 여러 가지로 그 HBM 관련해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는 힘든데 업황은 개선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낸드 가격 상승하고 있다, 뭐 디램 가격 상승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5%까지 인상시킨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마이크론도 그랬고 어떻습니까? 지금 업황 자체는?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 기존의 HBM 같은 하이엔드 말고 레거시라고 하죠. 이제 일반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격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 당초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로 봤는데 실제로 6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시큰둥을 하냐면 이게 관세 부과되기 전에 약간 가수요들이 붙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네네. 창고에다 쟁겨놓고 있다 주문해서. 네, 관세 일단 부과되면 나중에 더 비싸지니까 일단 땡겨놓자라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뭔가 수요가 슬로우해진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업황이 좋아졌다는 것 자체는 네. 정말 계속 물건이 완제품들이 팔려나가고 네. 이것이 자꾸 수요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건데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도로 곶감 빼먹듯이 빼먹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관세가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비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어떻게든 재고를 땡겨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유통업체들이. 실제로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 실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갤럭시 S25거든요. 그게 진짜 진성 수요보다는 아마 유통 쪽에서 재고를 미리 땡겨놨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수요가 붙으면 그러면 다음 분기에 나올 수요가 땡겨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얼마나 이 수요가 나올 건지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HBM 관련해서는 뭐 4까지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했는데 지금 가장 앞선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아직은 경쟁하기 어려운 독점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HBM3E 쪽으로 경쟁자들이 진입할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한 분기 정도가 거의 늦어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진입하는 시점이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분기 정도는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의 걱정은 경쟁자들의 진입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관세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부과가 된다 그러면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과연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강하게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 저렇게 가면 AI 군비 경쟁에서 중국한테 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자해 행위라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기술 측면에서 중국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데 저런 자해 행위를 통해서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늦어진다 그러면 결국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빅테크 쪽으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매출 비중이 63%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는 한 30%가 안 됩니다. 미국 비중이. 근데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관세로 인해서 이제 약간 주가 조정 폭이 컸던 이유도 여기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뭐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주들에 대한 막 투매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일어날 정도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이번 정책이 뭔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뭔가 제대로 설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처음에 뭐 관세가 25%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 26%야 그랬다가 다시 재정정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율 0.79%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일단은 자기가 잘못 인지한 거를 안 고치죠. 일단 밀고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탑다운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설득하기 되게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반도체 전반 이게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이 주가에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 모두가 폭락했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이렇게 좀 압축하거나 아니면 뭐 종목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HBM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게 이제 유리기판도 있고 또 소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캠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요것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소캠이라는 거는 약간 그 HBM의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연결한 아파트 구조처럼 연결한 거잖아요. 이 소캠도 D램을 LPDDR이라는 저전력 D램을 수직으로 해서 연결을 한 건데 근데 이번에 1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TSV라는 그런 실리콘 관통 전극을 통해서 구멍을 뚫어서 칩하고 칩끼리 다이렉트로 연결한 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공정인 와이어 본딩을 썼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LPDDR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 수가 한 3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소캠 같은 경우는 69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밴드위스가 빠른 게 HBM이 1024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B2C용, 우리 온디바이스 AI용으로 쓸 수 있는 주문형 메모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캠이라는 이 표준 자체 있잖아요. 설계 네. 표준 자체가 보통 메모리 설계 표준은 제덱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이거를 공표를 하거든요.
근데 소캠이라는 메모리 설계 표준은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맞는 커스텀 메모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소캠 같은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확산이 되고 붐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또 전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보면 우리 뭐 B2C용은 아직까지 뭐 에이전틱 AI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딜레이 되면서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B2B 쪽이나 B2G 쪽은 결국 에이전틱 AI들이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지금 의외로 서비스들이 꽤 쓸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도 그런 쪽 통해서 굉장히 성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내려올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GB1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원래 프로젝트 디지츠라고 해서 2000 CES 2025에서 처음 공개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슈퍼컴퓨터인데 개인용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장 라이트한 슈퍼컴퓨터인데 그게 이제 GB10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칩을 썼고 여기에 소캠이라는 메모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HBM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온디바이스 AI인 거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인데 초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 이게 뭐 거의 600만 원짜리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쉽게 살 수는 없지만 기업용 워크스테이션용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생산성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이 점점점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일반 우리 뭐 노트북 PC에 쓰는 거, 스마트폰에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중에 굉장히 주목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그 온디바이스 AI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커스텀된 그 최적화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최적화된 메모리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섹터나 아니면은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단 이게 메모리인데 주문형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운드리 같은 메모리거든요. 우리 소위 에이직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A식 쪽이 그래서 사실 기회가 있고요.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HBM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그 커스터마이징 요구 조건이 굉장히 더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HBM3E 때보다는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가 훨씬 더 이제 다양해지거든요. HBM4용 로직 다이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적용하는 칩도 있고요. 뭐 7나노를 쓰는 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누가 제일 서비스를 잘 해줄 거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 거냐. 뭐 그냥 기존에 우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를 제공해 주는 회사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들이 우리 HBM처럼 칩을 쌓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 비슷해요. 근데 네. 싸게 해야 되죠. 기존 HBM보다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면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에이직 하면은 그 마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가장 좀 그 미국 기업으로는 좀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최근에는 뭐 주가가 아주 많이 폭락해 있던데 그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그 기대감, 비전 이런 거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성장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에서 추론으로 오면서 A식의 역할이 커진 건 맞아요. 그래서 A식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기대한 거는 엔비디아 같은 그림이었죠. 엔비디아처럼 매출 총이익률이 뭐 70%에서 80%까지 되는 굉장히 고마진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브로드컴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해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었는데 여기서 딱 그 아이디어를 깨뜨린 게 구글입니다. 아, 구글이 TPU라는 칩을, 그러니까 구글의 A식인 거죠. TPU라는 칩이 브로드컴에 거의 뭐 9년 동안 독점을 줬어요. 근데 최근에 차기 버전의 칩을, 그러니까 일부 설계를 미디어텍한테 이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면 엔비디아 GPU처럼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은가 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은 있지만 과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처럼 고마진 아이템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긴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기술의 세계가 워낙 빠르게 진보하다 보니까 이 변수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하네요.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한 대로 기술 방향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변화 흐름들에 우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AI 흐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